안녕하세요. 사진을 내라고 하는데 안 예쁜 사진 추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소개받은 특수교육이사 박현주이고요. 오늘 선생님들과 제가 선생님들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는 잠시만요. 저는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주제를 교육을 놓치고 있는 사이 삶을 놓치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단어가 혹시 있을까요? 교육을 놓치고 있는 사이 삶을 놓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이 가장 두렵고 어떤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셨고 어떤 고민이 제일 크셨을까요? 원격 수업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아니면 아이들과 교사인 나의 안전에 대한 고민, 이런 걱정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특수교사로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제일 많이 떠올랐던 두려움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코로나 우리나라 이제 첫 확진 사망자, 코로나로 인한 첫 확진 사망자 역시 장애인이었고, 그 장애인이 있었던 곳은 보호시설, 요양시설 겸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고, 코로나 올해까지 3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죽음의 소식들을 접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늘 핸드폰을 켜서 코로나 사망자 수를 확인하고 확진자 숫자를 확인하는 게 어느덧 우리의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그런 일상에서 어떤 죽음의 숫자에 장애인들 몇 명 더 한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 죽음이 질병이나 사고나 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연사가 아닌 자신을 바로 낳고 길러준 부모에 의한 죽음이고 타살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바로 달라지죠. 그런 죽음들을 맞이했던 수많은 발달 장애인이 있었고, 올 초에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려 6명의 발달 장애인과 그 가정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장애인들의 죽음은 그냥 여러 가지 사회 이슈 속에 묻혀가 버렸고, 그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세상에 알리고 한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장애인 부모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그 장애인 부모들이 사회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추모 분향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저 역시도 어떤 그 죽음의 책임으로부터 과연 나는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올 초에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이 556명의 부모님들이 단체로 삭발한 사진이에요. 우리는 흔히 차별하면 장애인 차별, 장애인 혐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성이 되게 나쁜 아이들이나 일베처럼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만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리고 저조차도 장애인 차별을 받는 대상자,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사고를 한정지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가 한두 명의 어떤 삭발 투쟁을 하는 활동가들은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무려 그냥 이 사람들은 활동가도 아니고 장애인 부모입니다. 저 역시도 3명의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지만, 저는 내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 지어달라고 무릎을 꿇어본 적도 없고, 우리 아이 받아달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호소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머리를 밀어본 적도 없고, 거리에 나가서 또 삼보 일배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장애인 자녀를 둔 이유만으로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도 똑같이 차별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학교라든가 우리 아이들로 옮겨왔을 때는 때로는 장애인 학생을 둔 반 친구가 차별의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역시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인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는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에 살던 그 가정 역시도 발달장애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구호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그 선생님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완도에서 왜 가정체험학습 내고 학교 등교하지 않았다가 한 달 정도 시간 지난 후에 이렇게 실종된 시신으로 이렇게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은 다 이제 다 같이 막 어이없어 하고 공분을 샀던 게 바로 교육청에서 바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체험학습 아이들 잘 챙기라는 그런 공문 한 장 이제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 어이없어 하고 했지만 사실 그거를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뒤집어서 보자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많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장에 공문 한 장 내려보지 않는 게 바로 장애인의 죽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비관적이고 좀 분위기가 이렇게 훅 떨어지고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 자리가 주는 게 바로 우리가 아까 우리 김영규 선생님이 오래된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 역시도 앞으로 이제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비관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미래의 희망의 자리고 저는 그 희망의 증거가 바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특수교사들만의 모임이 아닌 이렇게 감히 일반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는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이고 앞으로 미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는 2022년도 4월달 특수교육 통계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전체 특수학급 학생 수가 57,948명 그리고 전일제 통합학급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특수학급이 있다 하더라도 특수학급에 내려오지 않고 일반 학급에서 그냥 전일제로 있는 아이들 숫자이거든요. 그 숫자를 합하면은 75,0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특수교육의 대상자의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2%의 프로티지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특수교육의 대상자로 정해진 아이들의 72%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통합교육 형태로 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특수교사는 13,63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6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바로 통합학급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특수교육하면 거의 특수교사들만 고민하고 특수교사의 전유물처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통합반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같이 머리를 이렇게 방법들을 찾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지금 학교의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학교 정책을 이야기할 때 줄어드는 학생 수 이야기들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사 티오도 더 늘릴 계획 없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사 수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지언정 그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숫자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거를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꼭 대상자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버금가는 아니면 대상자를 뛰어넘는 그런 학생들이 또 여전히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낙인만 없다 뿐이지 우리 현장에서 다 선생님들이 그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특수교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만 이제 할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방법을 찾고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 지원을 리모델링 하라라고 정에 붙여봤어요. 여기서 이제 지원이라고 하면 사실 교육이 개인이 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한다라고 하면 우리 장애 학생들은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투입이 되죠. 우리 교사도 또한 교육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지원 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는 말은 교육이라는 말과 어떤 동일한 의미로 저는 여기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을 리모델링을 하라. 근데 이 리모델링이라는 말 역시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틀에서 지금 현재 통합교육의 역사를 보통 30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30년 동안 어떤 양적인 거에 치중을 너무 많이 해서 질적인 성장이 별로 없었다라는 그런 비난을 저희 사실 특수교사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듣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30년 동안 이루어진 기본 토대도 저는 되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통합반 선생님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런 토대들을 그대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줄이고 그다음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 확충시켜 나가는 의미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거냐? 첫 번째로 지원의 전문화.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보내는 하루의 의미와 그렇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갖는 하루의 의미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장애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교육이 그냥 단순히 일반 아이들과 같이 한 공간에 머물러 있고 받아주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그 의미 있는 하루하루인 만큼 아이들의 교육권 역시도 더 지금보다는 가치가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나 특수교육 지도사 같은 이제 신변처리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교실에서 그냥 문제 없이 앉아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라고 한다라면 앞으로의 지원은 진짜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아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했어요. 저희 실천 주체로. 그래서 거기서도 이 똑같은 주제를 던졌는데 전문가가 옆에서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아이들이 통합반과 특수반 오고 가면서 특수반에서는 개별화된 교육을 받지만 통합반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수정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시간을 앉아 있더라도 의미 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반 선생님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수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도움을 청하려면 결국 특수반 선생님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수반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러면 통합교육 지원을 못 받아야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본인이 필요하면 통합반 수업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한 교육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라도 그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원의 맞춤화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특수학교에도 있고 특수학급에도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특수학교라고 하면은 시각, 청각, 지적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장애 영역별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학급에도 마찬가지고요. 학급에도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다 그냥 특수교육이라는 그냥 그 네 글자 단어 하나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공문 같은 걸 받아보더라도, 심지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교육과정 어떻게 변형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그냥 일반 학교에 준한다.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에 준한다. 그래서 지적장애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입 수능 일정에 맞춰가지고 학사 일정이 그대로 운영이 된다던가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장애 영역이라든가 또 같은 장애라 하더라도 아이들 개인마다 또 편차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차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지원의 연결은 뭐냐면, 우리 그 유초, 중고,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지원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령기가 지나고 나면 성인이 되면은 그 받았던 지원들이 다 끝나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받았던 지원들이 다 끊기고 결국 가정에서 하루 종일 방치되어 있거나 시설로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가족이 져야 되는 부담감도 크고, 그 시기에 아까 앞에 예를 들었던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지원이 끊긴 그 다음 시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지원을 지원하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 달리기라는 경기 종목을 한번 떠올려 보면, 달리기 종목에는 같은 달리는 선수지만 100m 경기가 있고 1500m 경기가 있잖아요. 100m 달리기와 1500m 달리기는 운영 방법도 다르고 그 규칙도 다르죠. 같은 달리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42km가 넘는 마라톤도 있어요. 마라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은 선수들이 지치지 않게 중간중간에 음료수, 생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그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오토바이 순찰차도 같이 따라가고, 만일의 상태에 대해서 대비해서 응급차도 같이 이렇게 갑니다. 같은 달리기라는 경기도 이렇게 다 다른데, 저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면서 교육 정책 역시도 다양한 형태의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고, 그 지원들이 제대로 지치지 않고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일반 교육도 이렇게 어려운데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이 되면 발전하면 따라가겠지라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사이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게 사실은 첫 화면이에요. 아까 첫 화면이 안 띄워져서 선생님들이 못 보셨을 텐데 이게 사실은 첫 화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손 놓고 있는 동안 아이들의 삶은 본인의 어떤 선택과는 다르게 그렇게 문을 마감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교육을 지킨다라는 거는 다름이 아닌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 아이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더 이상 교실에서 혼자 외떨어진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옆에 짝꿍이 있고 반 친구가 있고 또 그 친구들을 격려하는 담임 선생님이 있고 또 관리자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교육부가 있고, 그렇게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훨씬 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앞으로 또 그런 증거가 되어주실 거라고 믿고 또 당부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